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기성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학생 이현일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웨어러블 센서 신호로 취득한 알츠하이머 환자 데이터로 조기 진단 또는 진단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주제는 Wearable Sensor Data Augmentation in Gait Analysis, 서브타이틀로 알츠하이머 디지즈 다이그노시스 유징 딥러닝입니다. 발표의 순서로는 파킨슨 디지즈 다이그노시스 시스템 유징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라는 논문의 주제로 2019년 한국통신학회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발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roblem Formulation of Alzheimer Disease Diagnosis Using Gait Analysis, 세 번째로 One Dimensional Data Augmentation 이라는 키워드로 테리님이 발표한 논문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Parkinson Disease Diagnosis System Using Wearable Sensor Data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으로 파킨슨병의 정의는 3대 노인질병 중 하나로 운동완만 및 자세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기존의 방법인 UPDRS를 이용한 진단은 의사가 직접 관찰하고 병력에 대한 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관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 검진을 통한 초기 치료로 병의 악화를 늦추거나 실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관찰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연구 동향으로는 웨어러블 센서 파킨슨 디지즈 게이트 애널라이시스를 키워드로 서포트 벡터 머신 구조와 LSTM 구조, GRU 구조 등등 공공 웨어러블 센서 신호를 이용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이용한 환자 검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동기로는 파킨슨병 환자의 데이터 수가 너무 적고 작은 규모 데이터셋에서는 딥러닝 사용 시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고, 또한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에서는 셜로 러닝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때 적합한 특징의 추출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적합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파킨슨병 환자의 분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 적은 특징과 셜로 러닝을 이용한 복잡도가 낮은 모델을 설계하는 게 연구 목표였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로는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 셀렉션, 그리고 셜로 러닝 모델 설계의 순서로 스텝 1, 2, 3로 구성되고, 첫 번째 스텝 1 단계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피지오넷 게이트 NDD 공공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셋은 깔창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신호를 취득했고, 파킨슨 환자 15명과 정상인 16명, 총 31명에 대한 신호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77m 길이의 복도를 5분 동안 보행을 하는데, 이 측정된 신호는 보행 간 스트라이드 인터벌, 스윙 인터벌, 스탠스 인터벌, 더블 서포트 인터벌로 구성됩니다. 간략하게 이 데이터셋에 대한 데이터 시그널, 게이트 시그널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스트라이드 인터벌 같은 경우는 한 보폭당 발이 떨어져 있는 시점과 발이 붙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폭을 잡고, 그리고 스윙 인터벌은 거기서 한 보폭 동안에 발이 공중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간을 측정한 시간이고, 스탠스 인터벌은 한 보폭 동안 발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기간을 측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블 서포트 인터벌이란 거는 이 한 보폭 동안에 양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는 기간을 측정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게이트 시그널에 대한 전형적인 용어로서 모든 게이트 시그널에 대해서 다 똑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험장 한 명당 12개 인터벌 신호로 인터벌 특징에 각 200개 데이터 샘플을 40개씩 5분할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취해 24개 특징이랑 평균 보행 속도 특징을 정의했고,
따라서 각 피험자별 25개의 특징을 추출했고 두 번째 단계로 윌콕스 검정을 이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윌콕스 검정은 이제 두 모집단을 비교하고 데이터에 대한 서열을 매기는 데 주로 사용되고 데이터의 개수가 n이 30보다 작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유의미한 표준 편차 특징의 개수가 유의미한 평균 특징의 개수보다 많았고 표준 편차 특징의 P값이 평균의 P값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셜로 러닝 단계에서는 입력계층 25개, 은닉계층 16개, 출력계층 1개로 신경망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이제 리브원 서브젝트 아웃 교차 검증으로 30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남은 1명의 피험자를 테스트, 그리고 각 피험자마다 5시행이 있기 때문에 150시행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남은 1명의 피험자 5시행을 테스트에 집어넣었습니다. 테스트한 5시행 결과에 대한 다수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종 진단 결과를 검출했고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31회 테스트를 반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로는 윌콕슨 검정으로 뽑은 25개에서 19개로 윌콕슨 검정으로 뽑은 결과로 정확도와 민감도가 각각 3%, 7% 향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19개 특징 기반의 모델과 기존 연구 SVM, LSTM 기반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했을 때 3%랑 10%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로 보고된 트레이어 GRU 접근법과 동일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제 본 연구의 19개 특징 기반 모델과 트레이어 GRU의 복잡도를 비교를 했었을 때 16개와 120개라는 그 트레이어 GRU 120개라는 것으로 복잡도를 많이 간소화시킨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파킨슨병 그리고 2019년도 한국통신학회에 대한 논문 리뷰였고 여기서 제가 생긴 의문점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에 딥러닝을 적용해서 모델을 설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작으면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거나 인위적으로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 다이그노시스 유징 게이트 아날리시스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간략한 문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 논문에서 파킨슨병 데이터 환자로 연구를 한 이유는 알츠하이머 환자도 파킨슨병 환자와 같이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공통점이 많고 또한 파킨슨병 환자가 30% 정도가 치매로 전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연구도 보행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가 아직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의 데이터를 받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먼저 비슷한 파킨슨병 환자의 데이터로 보행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 알츠하이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제 경도 인지 장애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MCI로 불리고 일상생활에서 도구적 활동에 최소한의 인지적 장애를 수반하는 노인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이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정식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에 포함되고 이 치매 환자의 60%에서 80%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1억 1,540만 명이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로 진단받을 것으로 추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피지올로지컬한 진단법과 비헤이비어럴한 진단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요인은 피지올로지컬한 진단법의 결과가 비헤이비어럴한 진단법의 결과보다 결과적으로 뛰어나다는 것과 MRI와 EEG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헤이비어럴한 진단법은 일상생활에서 측정이 가능해 조기 검출을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방법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의사의 진단 방법 및 결과가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채취나 MRI 등등으로 그런 진단 방법 및 결과가 필요한데,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이런 방법들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모니터링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빠르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진단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그중 개인 모니터링 안에서 웨어러블 센서는 기존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을 연구 배경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제 관련 연구로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웨어러블 센서 딥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사했고, 눈에 띄는 점은 이제 19년도에 나온 아산의 논문에서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18년도에 나온 그 논문의 모델의 결과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제 연구적인 의견으로는 데이터셋이 18년도의 논문보다 작다는 점 때문에 정확도가 보다 낮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행 신호를 이용한 머신 딥러닝 기반의 알츠하이머 진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연구가 적어서 논문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문제로 이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 세트의 가용성에 달려 있고, 즉 큰 데이터셋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가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잘 정리된 데이터셋이 있다 해도 윤리적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결국 오버피팅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작은 데이터의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주로 영상 데이터나 음향 데이터 신호에서 사용됩니다. 테리님의 연구에 따르면 원디멘저널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에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원디멘저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테리님의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오브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for Parkinson Disease Monitoring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입니다. CNN은 레이블화된 대규모의 데이터셋에 대한 우수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보였고, 하지만 이건 많은 양의 의료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규모 의료 데이터셋을 레이블화 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그리고 CNN을 이용해 환자에 대한 운동 상태를 분류하자가 이 논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실험 환경으로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30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25명의 환자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일상생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밴드 2라는 밴드를 착용해서 일상생활 전체 신호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된 신호는 X, Y, Z축의 가속도 데이터로 신호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8.8시간 총 3,530분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매 1분의 윈도우마다 레이블링해 두 가지의 운동 상태로 분류를 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운동 상태는 브래디키네시아, 육체적 정신적 반응이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운동이 느리다는 것과 디스키네시아, 떨림 증상이 일어나는 운동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5명의 환자를 5그룹으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고, 이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스무딩 같은 신호 처리를 하지 않은 원 신호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얻은 데이터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 데이터의 노이즈가 심하고 레이블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번에 보시면 이런 브래디키네시아의 티피컬한 경우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반응이 두뇌 비정상으로 운동이 느리기 때문에 신호가 많이 이렇게
완만하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디스키네시아의 티피컬한 경우를 보면은 떨림 증상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신호에 떨림 현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티피컬한 경우로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주변의 진동으로 인해서 생긴 신호를 취득했을 때 이 신호가 이제 몸 전체의 증상이 떨리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고, D번의 디스키네시아의 어티피컬한 경우는 이제 몸 전체의 증상은 떨리는 증상인데 이제 센서를 착용한 손만 어딘가를 막 붙잡고 있다거나 해서 노 시그널이 잡혀 레이블에 대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는 파킨슨병 환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25명으로 너무 적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험의 과정으로는 레이블 유지에 관한 가정 단계와 그리고 8종류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고 그 후에 CNN 구조로 운동 상태를 브레디키네시아랑 디스키네시아로 분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한된 여러 가지 실험들의 방법으로는 로테이션, 지터링, 스케일링, 크로핑, 그리고 매그니튜드 와핑, 타임 와핑, 그리고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이렇게 8가지 방법이 제한되었고, 이 모든 실험 방법들은 이렇게 하면 레이블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두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로테이션은 이제 웨어러블 센서의 방향이 바뀌어도 레이블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왼쪽이 원신호고 오른쪽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의 센서 착용 상태가 밑밴드의 착용 상태가 거꾸로 착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오른손잡이 환자는 오른손에 차고 있고 왼손잡이 환자는 왼손에 차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이제 XY, Z축에 대한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어그멘테이션이 되지 않았고 이 로테이션을 했었을 때 신호는 이렇게 XY, Z축이 바뀐 상태로 측정이 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터링으로 이제 센서 노이즈가 더해져도 레이블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원신호랑 지터링된 신호를 확인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뭔가 신호의 잡음이 좀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스케일링 방법인데 여기서는 랜덤 스칼라를 곱해서 약간의 매그니튜드 변화를 줘도 레이블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원신호와 스케일링된 신호를 보면은 이쪽과 이쪽 그리고 이쪽에서 약간의 신호의 크기가 조금씩 변경돼서 스케일링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로핑으로 신호 취득이 갑자기 끊겨도 특정 그 운동 상태를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 정도만 취득이 된다면 레이블은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매그니튜드 와핑인데 이 매그니튜드 와핑과 스케일링의 차이점은 스케일링은 전체 신호를 일정한 크기로 변화를 시키는 반면에 매그니튜드 와핑은 이 크기가 1주위로 형성되는 매끄러운 곡선을 컨볼루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원 신호가 있고 거기에 1주의 크기를 갖는 랜덤 커브를 컨볼루션을 해서 나온 결과로 이제 리절트 시그널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방법으로는 타임 와핑입니다. 타임 와핑은 한 샘플 사이의 시간에 대한 간격을 늘리거나 축소를 시켜서 약간의 행동 시점의 변화를 줘도 레이블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 피크점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이쪽 피크점에 대한 신호를 줄여서 행동 시점에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줘도 이제 행동 시점에 대한 변화를 줘도 레이블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 신호에 이런 시간에 대해 약간씩 변화를 준 신호를 컨볼루션하여 리저스트 시그널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퍼뮤테이션 방법으로 이제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각 구간을 한 샘플을 5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해 각 구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원 신호를 5개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각 구간의 위치를 따로따로 변화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신호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신호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각 구간의 위치를 변화를 시켜줘도 레이블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퍼뮤테이션 된 신호는 이렇게 데이터가 각 세그먼트로 분할이 돼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신호가 이쪽에 있는 피크점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에 있는 피크점이 또다시 이쪽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이제 결국 데이터를 변형시켜줬고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앞에서 가정된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개 혼합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콤비네이션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로테이션과 퍼뮤테이션 또는 매그니티드 와핑이랑 타임 와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혼합된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실험을 다 가정을 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운동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서 CNN 분류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CNN이 풀리 커넥티드 LSTM보다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초규모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7레이어 CNN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3번 계층까지는 XY축을 따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4번부터 7번 계층까지는 이제 전체를 뒤섞는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풋에 X, Y, Z 시그널이 들어가고 아웃풋에 이제 두 가지의 운동 상태 분류인 브레디키네시아 또는 디스키네시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스몰 스케일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적용했을 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보다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이제 로테이션이나 퍼뮤테이션, 타임 와핑의 조합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NN만 사용해서 아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77.54%라면은 로테이션만을 사용했을 때 82.62%, 그리고 로테이션과 퍼뮤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86.76%,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했을 때 총 로테이션, 퍼뮤테이션 그리고 타임 와핑을 세 가지를 사용했었을 때 86.8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이제 로테이션은 센서의 부착 방향 또는 팔의 포즈에 따른 신호의 다양성을 상쇄를 시켜주고, 이제 퍼뮤테이션은 1분 크기의 신호를 랜덤 n 세그먼트로 나눠 그 순서를 랜덤하게 바꿔주는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증상은 운동 상태의 증상은 1분 중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타임 와핑 같은 경우는 행동의 시간적 왜곡을 통해서 증상이 빠르거나 느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이 정상인 상태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점이었는데, 이유는 이 정상인의 웨어러블 신호는 그 크기가 너무 임밸런스하고 워낙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레이블이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을 해서 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모든 레이블을 다 빨아들여서 그 레이블에 대한 의미가 완전 무색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온 저의 연구 동기와 목표는 이제 최근 딥러닝 접근법들이 다른 이전의 방법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고, 근데 이 딥러닝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데이터셋일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네, 하지만 의학 계열 분야에서는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서 알게 된 한 가지 솔루션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방법이 있는데,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에서는 이 레이블을 보존하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 중에서 그 중에서 게이 시그널에 대해서 레이블을 보존하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알츠하이머 진단 시스템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개선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GST에 입학을 하고 첫 학기로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보려고 논문 정의를 한번 해본 거고, 이번에 발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테리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제 논문의 주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발표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약간 따끔한 조언이나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게, 듣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